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교수로 재직 중인 한의숭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전통시대 가족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시대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가부장적인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부장제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함의가 전통시대의 가족 문제를 모든 것을 다 대변해주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 사회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가족의 문제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현대사회의 가족 중에서도 볼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역시 조선시대의 가족의 문제 속에서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 이른바 불륜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족의 문제와 관련해서 19세기에 조선에서 창작되었던 포유교집이라고 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에 아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소설이 출간된 바 있습니다. 그 아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소설은 이른바 불륜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화한 것이었습니다. 그 작품 속에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남녀 주인공인데요. 이들 남녀 주인공은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의 광팬이라고 하는 설정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잘 드러나는 대목은 바로 이러한 대목이었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내의 대사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하고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하고도 결혼을 하고 싶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이 말한 이 대사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불륜이라고 하는 단어들로 포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적인 발화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이 문제가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중심에는 개인의 욕망의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뒷담화거리로 취급이 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대놓고 드러낼 수 없고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일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욕망 속에는 항상 잠재하고 있는, 도사리고 있는 일종의 금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금기가 현대 한국 사회가 아닌 19세기 조선,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이 불륜의 문제를 핵심으로 축약을 해서 작품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19세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울에 살고 있는 인간의 욕망들이 분출되고 있는 것들을 문학 작품으로 잘 보여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포유교집은 주된 등장인물이 이생이라고 하는 남성 주인공과 양파 또는 초옥이라고 불리는 여성 주인공이 핵심 인물들입니다. 고전 소설 속에서는 주로 등장인물들의 핵심은 남성 주인공들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홍길동전, 무슨 전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은 주로 한 인물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영웅으로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의 집약으로서 작품들이 주로 많이 창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포유교집의 경우에는 작품의 제목만 보더라도 기존의 일반의 작품들과는 제목명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유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 그것도 남성 사대부들 사이의 학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집약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유교집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남성들 간의 사귐을 중점으로 한 것임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는 남성 인물이 중심이 아닌 여성 인물,
이른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더군다나 초옥의 그 계급은 하층민입니다. 즉, 하층민 여성이 욕망을 분출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험난한 질곡, 사회적인 억압, 그 속에서 개인의 욕망을 표출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작품화되고 있습니다. 포유기집에 등장하는 초옥의 경우에는 그 출신 성분 자체가 남영희 궁 별가의 소속인 시비였습니다. 즉 하층민 계급이었죠. 그런데 그 하층민 계급의 여성이 시아버지인 양노인의 속량, 즉 비난을 주고 초옥의 신분을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는 그 집안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렇더라면 초옥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을 한층 더 높여준 그 시댁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옥은 결코 그러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대부가 남성에 필적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여성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표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작품 속에서 초옥은 자신이 남영희댁 별가의 시비로 있으면서 시전, 효경, 고문과 같은 육아경전서를 학습을 했으며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성인물로 일컬어지는 난설원의 시집을 읽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성 사대부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문 학습을 본인도 필적할 만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남성 사대부가의 남성에 필적할 만큼의 정도가 됨을 스스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옥의 욕망은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남성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른바 직위찾기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 직위찾기라고 하는 과정 그 자체는 여성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남성 사대부들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성 사대부들의 전유물들을 하층민 계급인 여성이 그것을 동등하게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 필적할 수 있는 초옥의 욕망의 대상물, 그리고 그 욕망을 잘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서 남성 인물이 소환될 것인데요. 문제는 그 소환된 남성 인물이 이른바 좋은 집안에서 높은 학식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옥의 시선에 포착된 남성 인물은 이생이라고 하는 나이 40이 넘도록 변변한 벼슬자리 하나 얻지 못하고 식객으로 전전하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초옥의 직위로서 대상된 남성 사대부가의 인물이 우리 예상과는 달리 어긋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품 속에서는 초옥은 이생을 선택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네에서 여염집 여성들이 우물가에 모여서 우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그렇게 공동의 생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그 공간 자체가 이생이 머물고 있던 서원이라고 하는 공간과 그다지 거리가 멀지 않은 나머지 너무나도 시끄럽게 구니까 이생이 그래도 양반의 사대부라고 하는 그런 출신 성분 하나만 믿고서 거기에서 양반 사대부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초옥이 포착을 하고서 거기서부터 자기가 찾고자 하는 직위로서의 대상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초옥은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직위 대상으로서의 이생을 포착하자 수동적으로 굴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이생과의 만남을 추진하기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대상인 이생은 사대부가의 남성이었기 때문에 초옥을 본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이른바 일반 양반 사대부가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 즉 같은 동일한 계급에 있는 상층 사대부가의 여성이 아니라
하층민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룻밤의 놀이개 정도, 그런 정도의 시선으로만 초옥을 바라봅니다. 여기에서부터 초옥과 이생의 시선이 서로 엇갈리게 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기찾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상호 독점적인 그러한 욕망들이 잘 맞아떨어졌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시선부터가 이미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펼쳐질 여정, 닥쳐오게 될 고난들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두 남녀 주인공들은 특히 초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생을 찾기 위한, 그리고 이생을 얻기 위한 고난한 분투의 과정을 계속해서 펼쳐나갑니다. 작품 속에서 초옥은 이생에 대한 구애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이생이 4~5명의 지인들과 함께 과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산사로 들어가게 되자 그 산사로 들어가 있는 이생한테 초옥은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물과 함께 편지 한 통을 따로 보내죠. 근데 그 편지 속에는 단순하게 줄글로 이루어진 편지가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한시를 지어서 이생한테 보내줍니다. 한시를 지어서 보내준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초옥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물꾸러미와 한시가 들어있는 편지를 이생이 받아보고 난 다음 자기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이토록 간절하며 자기한테 필적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시로 적어서 보내준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현재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 보잘것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답례로서 선물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선물을 사서 보내줄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단히 나약하고 소극적인 인물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러한 과정이 거듭되면서 초옥은 이생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증폭시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혼자 속에서 끙끙 앓고 그치는 것에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한테까지, 그리고 이생을 둘러싼 그 주변의 다른 남성에게까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퍼지게 됩니다. 이른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되자 보통의 여성들이라면은 주변에 알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겁을 낼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옥은 오히려 그것을 겁내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표출해냅니다. 즉 이생에 대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주변에다 알리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둘 사이의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남녀가 만난 것들이 아니라 초옥 역시 유부녀였고 이생 역시 유부남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른바 기혼남녀라고 하는 것들이었죠. 기혼남녀라고 하는 것들은 작품에서 전면으로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은 양 주인공 사이에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둘 사이의 관계만 집중을 한다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둘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의 문제가 항상 저변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둘 사이의 연애의 문제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사대부가 남성인 이생과 반면에 하층민 계급인 여성인 초옥 사이에는 계급의 지위가 달라짐에 따라 가지고 둘 사이 연애 문제에서부터 파생되는 가족 해체의 문제로까지 연결이 될 때 양반 사대부의 이생의 가족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습니다. 이생은 작품 속에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짧게나마 토로를 하는 것들도 초옥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양심, 일만의 양심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에 나이 어린 아내가 있는데 내가 과연 이래도 될까? 라고 하는 정도의
자문 정도에서만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초옥의 경우에는 이성과의 만남이 가족한테 전면적으로 들통이 나게 되고, 그러게 되자 초옥의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자해 시도를 한다든지 자결 시도를 통해서 이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초옥의 남편입니다. 초옥의 남편은 자기 아내를 상층의 양반 사대부가의 남성이 이른바 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분노를 금치 못하지만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급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아예 없는 것 마냥 치부하려고 드는, 무시하려고 드는 그런 사대부가의 남성의 시선이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임을 또 한편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옥의 남편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 한계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적인 문제로 호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인 초옥한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울분, 격정,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토로내기에 이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남편을 비롯한 시아버지와 같은 시댁의 집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초옥의 마음을 되돌려 보려고 힘쓰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초옥은 자기의 욕망을 끊임없이 실천해 내려고 자기의 시도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는 초옥의 남편은 급기야 자기 아내의 대상이었던 이생을 불러 자기 아내인 초옥이 더 이상 자결 시도를 하지 않도록 회유를 해주기를 부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토록 격정적으로 초옥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려는 그 근원적인 이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옥의 입장에서는 계급 자체가 하층민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상층 사대부가의 여성이 기본적인 덕목으로 갖추고 있어야 됐던 정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옥은 본인이 얘기를 했던, 본인 입으로 토로를 했던 사대부가의 남성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여성이었다는 점. 근데 그 여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자아가 충분히 발현된 것의 욕망 실현으로 볼 수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모방 욕망, 다른 말로는 자신이 이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인정투쟁의 성격이 강한 것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기 위한 그 투쟁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험난한 모험의 과정들을 밟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험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초옥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작품이 창작되었던 19세기 중반, 그리고 서울, 당대의 서울은 인구 30만을 상회하는 도시로서 각종의 사업 자본이 꿈틀대고 있는 그러한 욕망이 흘러넘친 도시였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도시 공간적인 분위기 속에서 초옥이라고 하는 문제적인 여성은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마련되어 있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적인 여성으로서의 초옥이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해내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여성의 모델들은 이후 계몽기 시대, 일정강점기 시대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신세대 여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 말미에 가면서 초옥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결국에는 어정쩡한 상태로 봉합이 되고 맙니다.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들이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하면서 조선 사람들은 당대와는 다른, 조선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신기함과 동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공포로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동요와 함께 조선 사회에는 급격한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품 말미에서 보면은 이양선의 출몰로 인해 가지고 초옥의 가족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초옥은 자신의 남편과 같이 살기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초옥이 바라고 있던 욕망의 실현이 일정 부분 시행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일정 부분의 욕망의 실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초옥이 바라고 있던 욕망, 그리고 초옥이 남편이 바랬던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은 가족 내에서의 테두리 속에서 다 수렴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개인의 욕망의 발현이 가족의 해체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대단히 문제적인 것임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포위교집의 경우에는 19세기 중후반 서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긴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가족의 모습, 그리고 현재 우리한테 와 있는, 이미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가족 해체의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한국 가족의 형태, 그 다양한 모습들은 지금 현재에서 갑작스럽게 드러난 부분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한 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변곡점 이전, 바로 이전의 시기, 19세기 중후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이미 동요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사회 전반적인 흐름들이 응축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조선 내부 사회에서의 변화, 그리고 밖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집약적으로 조선으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선 내부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해 나가면서 근대를 향해서 조선이 갈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지점으로서도 또한 주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의 형태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급변하는 모습 속에서도 가족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회의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열린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그러한 가족으로서의 의미만 구현,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정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